함께 보겠습니다. 32쪽 첫 번째 제시문부터 보겠습니다. 32쪽에 나와 있는 제시문은 과학 지문이었습니다. 자, 이 과학 지문을 먼저 제시문을 보기 전에 우리는 항상 비문학 풀 때 문제부터 봐야겠죠. 자, 문제를 보면 지금 1번, 2번 이렇게 두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1번에서는 다윈의 진화론, 진화생물학의 복제자 이론, 그리고 발생계 이론 이렇게 지금 이론이 세 가지가 나와 있으면서 이 이론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했니? 이해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로 가나가 공통적으로 주장한 내용, 그러니까 가의 주장과 나의 주장이 나오는데 가의 주장은 지금 3문단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의 주장은 4문단에 나와 있죠. 그럼 이 가나의 주장을 너가 제대로 이해를 했니? 이해에 관한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다윈의 진화론, 자 1번의 기억에 나와 있는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니은 진화생물학의 복제자 이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발생계 이론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나오는 문단만 자세히 읽으면 됩니다. 자, 1번의 기억, 다윈의 진화론은 지금 첫 번째 문단에 바로 나오고 있죠. 자, 이 다윈의 진화론을 진화생물학자들이 정전으로 취급했다라고 하면서 정전, 바른 법으로 취급했다라고 하면서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단은 첫 번째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문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첫 번째 문단을 볼 건데 첫 번째 문단에서 지금 다윈의 진화론의 핵심 주장으로 5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5가지 주장을 보면서 1번의 기억에 대한 선지가 1번에 1번, 1번에 2번, 1번에 3번까지가 나오네요.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문단을 읽고 나서 1번에 1, 2, 3 선지에 대해서 OX 체크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을 보면 다윈의 핵심 주장으로 5가지가 있다 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5가지 핵심 주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도 다윈의 핵심 주장 5가지가 해당되겠죠. 그래서 문단 중심 내용 정리를 하자면 진화 생물학자들이 정리한 다윈의 핵심 주장 5가지입니다. 다윈의 핵심 주장.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을 정리한 중심 내용은 진화 생물학자들이 정리한 다윈의 핵심 주장 5가지고요. 이 문단은 1번 문제에 필요한 문단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문단을 읽으면서 바로 1번 문제의 기억에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진화 생물학자들은 다윈의 핵심 주장 중 둘째, 셋째, 다섯째만을 창의적으로 수용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지금 앞문단에서 다윈의 주장 5가지가 나오고 그 중에서도 진화 생물학자들이 창의적으로 수용한 건 둘째, 셋째, 다섯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복제자 이론을 제시했다라고 하면서 1번의 니은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 지금 두 번째 문단을 읽으면서 1번에 1, 2, 3, 4, 5번의 선지에 체크가 니은에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2번 문단을 읽으면서 1번 문제를 거의 풀 수 있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진화 생물학자들이 이렇게 수용을 한 건 둘째, 셋째, 다섯째 이론이고 복제자 이론을 제시했다라고 하면서 자, 진화 메커니즘이 다음에 3가지 조건이 만족될 때 작동한다 하면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가 3가지 조건, 또 조건이 나오네요. 이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진화 생물학자들의 복제자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 3가지 조건이 뭐냐면 먼저 변이 조건, 첫 번째 조건 변이 조건이다 하면서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요. 이 변이 조건은 무엇이다 라고 해서 개념이 나오죠. 자, 개념에 해당하면 선생님이 네모 표시를 하라고 했죠. 그 다음은 하면서 두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복제 또는 되돌림 조건이라고 하면서 이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또 개념 설명이 나오죠.
이것은 무엇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면서 개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조건으로는 적합도 조건이라고 하면서 이제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적합도 조건에 대한 개념 설명도 여기까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면서 진화의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어떤 대상이든 앞서 말한 세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이 진화생물학자들의 복제자 이론은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지금 요 문단을 정리하면 바로 그 부분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문단 중심 내용은요. 진화생물학자들의 복제자 이론에 대한 설명이고 진화생물학자들의 복제자 이론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는 지금 요 세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 조건 세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 중심 내용은 바로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에 가, 데이비드 헐은 하면서 지금 가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데이비드 헐에 밑줄 그어져 있고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문제를 먼저 읽었기 때문에 이번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문단임을 알 수 있었죠. 그러면 지금 세 번째 문단을 풀 때 이번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데이비드 헐은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에 개입하는 존재자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 자, 그중 하나는 복제자이고 다른 하나는 상호작용자이다 하면서 존재자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그중 하나는 복제자, 상호작용자. 그에 따르면 복제자는 하면서 복제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상호작용자는 하면서 상호작용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그리고 복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유전자다 하면서 지금 복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의 유전자라는 유전자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유전자는 상호작용자에 해당하는 유기체와 함께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차별적인 복제를 이뤄낸다. 그러면 지금 유전자의 역할이 나와 있는 거죠. 복제 과정에서 외부 환경과 1차적으로 맞닥뜨리는 1차적 존재자는 유기체이다. 그러면 지금 유기체 그리고 유전자의 역할과 함께 그리고 외부 환경과 맞닥뜨리는 1차적 존재자 유기체에 대한 설명도 나오네요. 유기체는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유기체의 계통을 형성한다. 그리고 그 속에 복제자들은 다른 경쟁 복제자들보다 더 많은 복사본을 남기게 된다 하면서 지금 유전자의 역할과 유기체의 역할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 번째 문단을 정리하면 별게 없죠. 사실 데이비드 헐의 입장이 다 나오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헐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 번째 문단도 중심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데이비드 헐의 복제자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진화생물학자 중에 하나인 데이비드 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데이비드 헐의 복제자 이론에 대한 설명이었죠. 자, 그래서 데이비드 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단입니다. 네 번째 문단은 리처드 도킨스의 밑줄이 그어져 있고 나라고 체크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3문단, 4문단을 읽으면서 바로 이번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자, 리처드 도킨스는 자연 선택론이 갖는 일반성과 추상성에 근거하여 복제하는 존재자의 차별적 생존에 의해 모든 생명체가 진화한다고 정의했다. 특히 그는 어떤 대상이든 자연 선택에 의해 진화하기 위해서는 복제 또는 대물림 조건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하면서 이제 계속 지금 도킨스의 이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번째 문단은 2번 문제를 읽으면서 꼼꼼히 읽으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면 마찬가지로 리처드 도킨스의 복제자 이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리처드 도킨스의 복제자 이론. 자, 사실상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읽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이해하고 정확히 이해하고 학자들처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문제를 보면서 이 말이 여기에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틀린 그림 찾기를 하듯이 이 문장이 여기에 쓰여 있는지 안 쓰여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꼼꼼히 읽어볼 필요는 없고 그 문장이 여기에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제시문 마지막 문단입니다. 자, 마지막 문단에서 보면 그런데 하면서 이때까지 복제자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첫 번째 문단에서는 다윈의 이론의 핵심 주장에 대해서 나왔고 그것을 이어받은 진화생물학자들의 미로 복제자 이론이 두 번째 문단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진화생물학자들의 대표 학자들의 이론이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에서 그 대표 학자 2명의 이론이 나왔습니다. 3문단에서는 데이비드 헐의 이론이 나왔고요. 복제자 이론 중에서도 데이비드 헐의 이론이 나왔고 네 번째 문단에서는 그 진화생물학자 중에서도 리처드 도킨스의 이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서 진화생물학자들의 이론이 나왔는데 그런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화생물학자들의 이론과 반대되는 그 앞의 내용과 조금 상반된 내용이 나오겠죠. 진화생물학의 복제자 이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론도 등장했다. 특히 하면서 문제 제기하는 이론이 등장했는데 그 이론이 지금 발생계 이론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이 이론은 어떤 이론이다, 어떤 걸 주장했다라고 하면서 이 발생계 이론에 대해서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발생계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계 이론은 앞서 말한 진화생물학자들의 이론에 문제를 제기한 이론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지금 요 다섯 번째 문단은 발생기 이론에 대한 부분이었고 이 부분은 문제에서 1번에 5번에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발생기 이론에 대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읽어야 했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선생님이 계속 설명을 했었죠. 기억에 대해서 풀 때는 첫 번째 문단 그리고 진화생물학의 복제자 이론에 대한 설명은 두 번째 문단 그리고 발생기 이론은 마지막 다섯 번째 문단에 나왔었죠. 자, 이렇게 문제를 먼저 읽으면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전략이 세워지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읽지 않아도 되고 한 번 읽었을 때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니은에서는 기억과 마찬가지로 상이한 개체보다는 동일한 개체가 계속 풍부히 존재해야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가 발생한다. 자,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조건이 지금 두 번째 문단에 나왔었죠. 자,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조건에 보면 변이 조건에 해당되는 그 조건, 세 가지 조건 중에서도 변이 조건에 해당하는 존재 그 조건이 상이한 개체가 풍부하게 존재해야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다시 두 번째 문단 셋째 줄에 보면 동일한 개체가 계속 풍부히 존재해야 하는 게 아니고 변이 조건에 의해서 자, 조건 세 가지 중에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조건 세 가지 중에서 변이 조건에 해당되는 조건에 의해
1번은 상이한 객체가 풍부히 존재해야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상이한 객체가 풍부히 존재해야 한다고, 그래야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객체의 존재가 틀렸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가나를 통해서 푸는 문제였죠. 가는 지금 3문단에 나오고 있고요. 나는 4문단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3문단과 4문단을 꼼꼼히 읽음으로써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기 복제 과정에서 유기체는 유전자를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자, 가에서는 지금 유기체가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건 나의 주장에 해당되죠.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나의 주장에만 해당되고요. 자, 유전자와 주변 환경이 상호작용한다라고 보는 것은 가나의 입장 모두 맞습니다. 가에서도 지금 상호작용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문단에 도킨스는 자연 선택 32쪽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자연 선택에서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상호작용에 관한 이야기가 가나 모두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 자연 선택과 관련한 존재자 중 복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유전자이다 하면서 지금 마찬가지로 복제자 이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가나 모두. 그래서 유전자가 모두 복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해당하는 2번의 정답은 3번이겠네요. 자, 리을 모든 유기체 형질은 무수히 많은 발생 자원들만의 상호작용으로 산출된다. 요거는 지금 5번째 문단에 해당되는 발생계 이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발생계 이론에 대한 부분이므로 정답을 고르면 2번의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36쪽 두 번째 제시문 같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시문은 사회지문이었습니다. 행정 규제에 관한 제시문이었는데요. 첫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행정 규제는 하면서 첫 번째 문단에서부터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행정 규제는 무엇인지 나오고 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하면서 여기까지 지금 개념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회 금지 명령이라던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이제 행정 명령에 대해서 선생님이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제시문을 읽을 때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 지어서 읽으면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행정 규제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맡긴 환경보전협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같은 공공기관도 될 수 있다 하면서 행정규제의 정의와 이 주체, 지금 이 의무를 부과하는 주체가 이런 단체들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을 정리를 하자면 행정규제의 개념과 주체가 되겠죠. 행정규제의 개념과 주체. 두 번째 문단입니다. 행정규제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행정규제기본법이다 하면서 행정규제기본법에 대해서 또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있죠. 행정규제의 기본법이고 이것은 무엇인지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라는 법정주의 원칙이다 하면서 개념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원칙은 행정기관의 법률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규제 법정주의 원칙이다 하면서 지금 규제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 함부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면서 규제 법정주의 원칙이 지금 첫 번째로 규제 원칙 첫 번째로 규제 법정의 원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자,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미만 바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조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하면서 지금 두 번째 규제 원칙이 나옵니다. 행정 주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단을 사용함에 있어서 행정 목적과 그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비례성의 원칙. 자, 비례성의 원칙이 두 번째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원칙. 자, 이 원칙은 하면서 또 이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실효성의 원칙이 있는데 하면서 세 번째 원칙, 실효성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도 지금 무엇이다 라는 이 원칙에 설명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을 정리를 하자면 행정규제의 행정규제 기본법에 원칙이 세 가지 있는데 그 원칙이 규제 법정주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실효성의 원칙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규제 기본법의 규제 원칙 세 가지가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었죠. 세 번째 문단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행정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다. 자, 그러면 지금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있죠. 포지티브 방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에 여러 가지 적응하기 곤란한 점이 많다. 시기를 맞춰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주장. 자, 그러면 지금 이 방식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 때문에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있죠. 네거티브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것이 규제 샌드박스다 하면서 규제 샌드박스란 하면서 또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사후에 규제하는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규제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세 번째 문단 정리를 하자면 행정규제와 관련해서 기존에는 포지티브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그것에 관련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므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을 해야 하고 네거티브 방식과 관련이 있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였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 중심 내용은 마지막 문단입니다. 자, 마지막 문단에서는 그래서 급변하는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 경제적 변화 속에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것들 철폐할 것은 철폐하고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하고 하면서 이제 바람직하게 바꿔 나가보자라는 내용의 문단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문단을 정리를 하자면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정립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1, 2, 3번 문제가 나와 있고요.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글의 내용을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묻는 문제였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이해 문제고요. 자, 2번, 3번 문제가 지금 보기의 상황을 보고 이 글을 적용시켜서 문제 한번 풀어봐라 하는 적용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푸는 순서는 1번 이해 문제부터 풀고 다른 상황에 적용시킨 2번, 3번 문제를 나중에 풀어야 합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술 융복함 현상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후 관리적 규제 방식의 사례는 무엇인가? 자, 이 지금 규제 방식의 사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자, 글에는 내용이 나오지만 그 내용이 부족해서 더 뒷받침할 수 있는 질문을 골라야 하는 문제입니다. 글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거나 아니면 글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되는 의견이 나오면 안 되겠죠. 자, 규제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산문단에 제시되고 있지만 이 사례가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규제 방식은 산문단에 나와 있지만 사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례가 뭐야 하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은 맞죠. 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축소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민간이 협의하는 절차는 뭐니? 그래서 지금 재량권 축소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민간이 협의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절차는 뭐야? 라는 질문이죠. 근데 지금 이 글에서 행정기관과 민간이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글에 전혀 내용이 나와 있지 않는데 그 절차를 묻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행정기관과 민간이 협의한다는 말이 글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충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거죠. 글 내용에서 아예 나오지 않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절차에 대해서 묻지 않고 차라리 행정기관과 민간이 협의가 필요한가라고 묻는 것이 더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에서 자율주행차는 하면서 지정한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등 총 375km의 시험 운행 구간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었다. 자, 기존의 자율주행차는 기존에는 지금 일부만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자, 모두 금지를 하고 일부만 허용을 해주고 있죠. 자, 이 경우에 지금 방식은 포지티브 방식에 해당되겠죠. 포지티브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런데 국가적 차원의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위해 그래서 바뀐 것은 뭐냐면 전국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의 시험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고, 자, 다만 모두 허용을 했고 예외적으로 어떤 공간에서의 구역을 제외하는 관리적, 합리적 조치를 취하였다라고 하면서 이후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방식에서는 모두 금지하고 일부만 허용했고요. 네거티브 방식에서는 모두 허용하고 예외적인 공간만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에는 네거티브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죠. 따라서 이번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을 보면 특정한 행정 목적의 실현을 위해 기존 법령에 비해 자율주행차의 시험 운행 구간을 축소한 것이다. 자, 시험 운행 구간을 축소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모든 구간으로 확대하고 일부만 제외를 했기 때문에 축소가 아니라 확대를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3번 지금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 네거티브 방식 맞고요. 이번에 2번 다양한 형태의 시험 운행 기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네거티브 방식에 해당하죠. 그래서 모두 지금 네거티브 방식과 포지티브 방식을 적절히 이해를 하고 그 예시를 보고 적용을 시킬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4번이고 구간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확대한 것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3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이 법조항이 네거티브 방식인지 포지티브 방식인지를 잘 구별을 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자, 17조 조항을 보겠습니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 화장시설, 봉화시설 또는 자연장치를 설치 조정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지금 1, 2, 3, 4번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묘지, 화장, 봉화시설, 자연장치를 설치 조정할 수 없는데 그럼 이 이외의 시설에서는 모두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인 무슨 조항이죠? 네거티브 방식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7조 조항은 네거티브 방식이고요. 자, 이 법에서 제17조는 묘지나 납골당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특별히 지정한 경우인데 꼭 필요한 경우만 법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 이 해당되는 네 가지의 경우에 금지를 하고 있는 거죠. 금지하는 어떤 방식이라고 했죠? 네거티브 방식이었죠. 세 번째 제시문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제시문은 예술 지문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입니다. 19세기 말 자본주의가 성숙되고 과학과 기계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유럽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가 나타났다. 이런 시대상에 따라 사람들은 새로운 감성과 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미술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시작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후기 인상주의다 하면서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할 것은 후기 인상주의야 하면서 나오고 있죠. 핵심 제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후기 인상주의는 두 가지 경향으로 나타나는데 하면서 지금 후기 인상주의의 두 가지 경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하나는 세전처럼 과학의 발달을 가져온 이성을 신뢰하고 기하학적 형식주의에 관심을 가졌다. 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고우처럼 기계문명의 발달로 인한 물질 만능적인 사회 풍조에 반발하여 상징적인 정신세계나 정열적 감정을 표현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정신세계의 정열적 감정 표현에 관심 가졌다. 이러한 두 가지 경향은 빛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인상을 그림에 담으려 한 인상주의의 한계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파악하고 각자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인상주의 이후에 후기 인상주의가 대두했고 후기 인상주의의 두 경향에는 첫 번째, 두 번째 경향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문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을 정리하면 인상주의의 두 경향과 대표적 화가들 해서 첫 번째 경향에는 세잔이 있었고요. 두 번째 경향에 해당하는 대표적 화가는 고갱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은 세잔의 그림 경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문단이었죠. 자, 그러면 세잔의 그림 경향을 묻는 문제는 1번, 2번 문제 중에서 2번 문제에만 해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 읽으면서 우리는 2번 문제를 봐야 하고 선생님이랑은 2번 문단의 중심 내용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읽으면서 문단을 읽어봤던 학생들은 세잔의 그림 경향에 대해서 잘 알겠죠. 자, 특히 우리가 주의를 해서 읽어야 할 부분은 모든 자연 속의 대상은 원기둥, 뿔, 구로 환원하여 처리했다 라고 하면서 기하학적 형태를 염두에 두고 나타냈다라는 걸 중심적으로 읽어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 번째 문단에서 고갱과 고우의 작품 경향이 나타납니다. 자, 고갱의 작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 글을 읽으면서 그림도 같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겠죠. 자, 세 번째 문단에서는 후기 인상주의의 두
경향 중에서 고갱이의 관점에 대한 그림 관점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고갱이에 대한 그 이야기는 1번 문제를 풀면서 바로 문제 풀면서 보면 되는 문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단을 보면서 우리는 1번 문제를 풀어야 했고요. 자,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로 세 번째 문단은 고갱이의 관점과 그의 그림 경향이 나왔겠죠. 중심 내용을 적어보면 중심 내용은 고갱이의 관점과 그의 그림에 나타난 특성이 되겠고, 자, 그림을 통해 배워서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생과사, 영적인 것 등을 표현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앞서 봤던 우리 그림에 대한 설명이 같이 나와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단에서는 고흐의 관점과 그림에 나타난 특성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고흐는 2번 문제에서 세점과 비교하면서 그림을 해석을 할 때 필요한 문단이었죠. 그래서 네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을 읽으면서 우리는 2번 문제를 풀었어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을 보면서 1번 문제를 풀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본 학생들이라면 몇 번째 문단의 어떤 문제에 필요한 문단인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알고 문단을 보고 문제를 풀었겠죠. 바로바로. 그러면 다시 문단을 볼 필요도 없고 우리가 문단을 볼 때 바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시간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문단도 역시 정리를 하자면 고흐의 그림 관점이겠죠. 고흐의 관점과 그의 그림에 나타난 특성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고갱이 모네를 비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자, 1번의 정답은 5번이었죠. 빛의 변화에 집착하다 보면 정신적 가치와 내면의 정서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자, 정신적 가치와 내면의 정서를 표현하는 게 고흐와 고갱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빛에 집착을 하면 이것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은 40쪽 맨 마지막 줄에 나왔습니다. 자,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인상주의 그림에는 정신적인 것이나 감정 표현이 결핍되어 있다라고 보면서 인상주의 작가인 모네를 비판하는 말로 적절한 것은 1번에 5번이 되겠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에 가는 세잔의 작품이 나왔고요. 나는 고흐의 작품이 나왔었습니다. 자, 세잔과 고흐 모두 후기 인상주의의 대표 작가들이었죠. 이 후기 인상주의는 인상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에는 지금 인상주의라고 써야겠고요. 인상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이 있다. 자, 가는 무슨 작품으로? 자, 가는 지금 세잔의 작품이었는데 나의 개인의 내면과 감정을 정열적이고 생동감 있게 묘사한 작품으로 볼 수 있겠군 하면서 지금 나의 작품 설명을 보고 가의 A, B 부분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나의 고흐 작품은 개인의 내면과 감정을 정열적이고 생동감 있게 묘사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잔은 개인의 과학의 발달을 가져온 이성의 신뢰를 관심을 가지고 첫 번째 문제에 나왔습니다. 과학의 발달을 가져온 이성의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기하학적 형태로 나타냈다고 했죠. 그래서 B에 들어갈 내용은 과학의 발달을 가져온 이성을 신뢰하며 기하학적 형태의 기하학적 형식주의에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앞에 문단에 제시된 세잔의 입장을 정리를 해서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과학의 발달을 가져온 이성을 신뢰하였고 그리고 기하학적 형식주의에도 관심을 가졌었죠.
되겠죠. 그래서 뭐 원뿔과 같은 기하학적 형태로 작품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43쪽 네 번째 제시문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제시문은 인문 철학에 관련된 제시문이었죠. 자, 첫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각하는 외부 대상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이 의심은 철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도 평소에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앉아있는 의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내가 보고 있는 컴퓨터 스크린이 내가 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지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철학자들은 왜 이런 의심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일까 하면서 지금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철학에서는 중요하다. 그러면 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일까 하는 문단이 첫 번째 문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왜 중요하게 다루는지에 대한 설명이 밑에 문단들에 나오겠죠. 첫 번째 문단 중심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외부 대상이 실제하는가에 대한 의심의 중요성에 대한 문단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데카르트와 칸트가 이 의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는지 살펴보니 이 의심으로부터 어떠한 철학적 성찰들이 전개될 수 있는지 엿볼 수 있다. 먼저 데카르트의 경우를 살펴보자면서 데카르트가 이 의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나오겠죠. 데카르트가 외부 대상의 실제성을 의심하는 이유는, 그러면 왜 의심을 하냐면 데카르트는 가장 확실하고 의심할 수 없는 철학의 토대를 찾기 위해서다. 의심할 수 없는 걸 찾기 위해서 의심을 한다라고 역설적인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져서 형이상학적 성찰은 모든 것에 대한 철저한 의심을 통해 역으로 더 이상 의심이 불가능한 확실한 명제를 발견하고자 하는 회의의 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면서 가장 확실해 보이는 수학적 진리까지도 틀린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상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에서 데카르트가 의심을 한 이유는 의심할 수 없는 것은 찾기 위해서죠. 의심할 수 없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의심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찾기 위해 외부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실제성, 외부 대상의 실제성을 의심을 했습니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도 데카르트가 꿈이라는 상황을 가정하여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외부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단 중심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꿈을 꾸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죠. 꿈꾸는 상황을 가정하여 라는 가정을 통해서 이 외부 대상이 실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는 계속 우리가 꿈을 꾸는 것처럼 우리가 외부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들이 꿈이면 어떻게? 라고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문단입니다. 자, 네 번째 문단에서 데카르트는 외부 대상의 실제성을 부정하려고 계속 의심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자, 당연하게 생각하는 지식 명제들에 대해서 과연 그것들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한 것인지 확인을 해보기 위한 수단으로 터무니없어 보이는 의심을 사용했다. 자, 이것이 진짜 확실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심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들었던 다리를 보자면
데카르트는 다리가 당장 무너질 것이라는 개연성이 낮은 의심을 통해 다리의 안전성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무지에 대한 깨달음으로 우리를 인도한 것이다. 자, 그럼 무지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우리 그 의심을 했다라는 거죠, 데카르트는. 그래서 네 번째 문단을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지식이나 명제들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냐, 진짜 확실한 것이냐를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의심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데카르트였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의심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의심을 했을 때 그게 정말 확실한 것인지 아니면 확실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결론도 나오겠죠. 다섯 번째 문단입니다.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칸트의 입장이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데카르트와는 달리 데카르트와는 전혀 다르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데카르트와 칸트 견해의 차이점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줄 칸트의 입장은 붙어보겠습니다. 칸트의 입장은 개연성이 낮은 철학적 의심을 수용했던 데카르트와 전혀 다르다. 칸트는 외부 대상이 우리가 지각하는 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모순적이다,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입장은 우리 외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없다고 가정하는 동시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외부 대상의 본 모습을 알 수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외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없다고 말하려면 우리가 지각하는 외부 대상의 모습과 우리의 지각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외부 대상의 본 모습을 두고 알고 이를 비교해서 양자의 차이를 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쵸? 외부 대상이 우리가 지각하는 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모순적으로 본다는 것이 칸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 외부의 본 모습도 우리가 모두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외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없다고 말하려고 우리가 지각하는 외부 대상의 모습과 우리의 지각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외부 대상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두 개는 다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 칸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칸트의 입장을 정리를 하자면 외부 대상의 존재가 외부 대상이 우리가 지각하는 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모순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 칸트의 입장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문단입니다. 자, 칸트의 입장은 우리의 외부 대상이 우리에게 지각되는 대로 존재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칸트는 외부 대상에 대한 지각을 통해 얻은 인식이 근본적으로 틀릴 가능성이 아니라 틀릴지 맞을지 확인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우리의 지각을 통해서만 외부 대상을 알 수 있다. 칸트는 이렇게 우리 인식을 제한함으로써 데카르트식의 의심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지식으로 수용한다. 그리고 그 지식의 본질적 구조와 성격을 탐색하는 일이 바로 철학적 임무라고 생각한다. 결국 칸트는 외부 대상의 실제성에 대해 의심하는 것을 부정함으로써 인간의 지식을 그 자체로 수용하고 그 가능 조건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하면서 여섯 번째 문단에서도 칸트의 견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우리 인식이 불확실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지식으로 수용하려고 하고 있죠. 유일한 지식으로 생각했다. 누가요? 칸트가요. 그래서 여섯 번째 문단은 우리의 인식이 불확실성을 안고 있고 우리의 지식을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이 우리가 지식을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지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우리가 지식을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1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외부 대상의 실제성에 대한 의심은 철학자들에게 중요하게 다루어진 문제라고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를 했었죠. 자, 일반인들은 의심하지 않는데 철학자들에게는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던 문제라고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수학적 진리처럼 의심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한 철저한 의심을 통해 확실한 명제를 발견하고자 했다. 아니죠. 자, 데카르트는 우리가 확실하게 여기는 수학적 진리, 명제들에게도 의심을 하면서 이 확실한 것들도 의심을 함으로써 더 확실한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지금 자, 수학적 진리 두 번째 문단 마지막 줄에 보면 수학적 진리까지도 가장 확실해 보이는 수학적 진리까지도 틀린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상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칸트는 우리의 지각이 불확실하더라도 지각을 통해서만 외부 대상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렇죠. 자, 우리의 지각은 불확실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유일하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이라고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는 맞죠. 칸트는 외부 대상에 대한 지식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줄 지식을 찾음으로써 데카르트식의 의심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자, 지식을 찾지 않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가장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우리가 기댈 유일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X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섯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찾는 건 틀렸죠. 그래서 OX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글을 읽은 후 의심이 무용하거나 비현실적인 망상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 데카르트는 의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의심이 불가능한 확실한 명제, 인간의 무지에 대한 깨달음을 발견하려 했다. 자, 확실한 걸 찾기 위해서 의심한 것은 데카르트였죠. 그러면 지금 데카르트는 A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겠네요. 자, 확실한 걸 찾기 위해서 더 의심해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칸트는 외부 대상의 실제성에 대한 의심을 근본적으로 부정함으로써 개연성이 낮은 의식, 인간의 지식.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유일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이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을 수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심에 대한 철학적 탐구가 의미 있다. 그러면 지금 A는 첫 번째 동그라미 돼 있어야 하고요. B에는 두 번째 동그라미가 되어야 합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기억에 대한 칸트의 생각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칸트의 생각은 다섯 번째 문단, 여섯 번째 문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부터 본 학생들이라면 1번, 2번, 3번 문제 중에서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가 부분만 읽어도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러면 3번 문제부터 풀 수 있고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데카르트와 칸트 모두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1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글 전체 내용을 아우르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우리가 부분만 보고도 읽을 수 있는 3번 같은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풀면서 칸트의 생각을 정리를 했겠죠. 그러면 데카르트의 생각만 정리를 해도 되는 두 번째 문제를 풀고요. 글 전체를 이해해야 풀 수 있는 1번 문제를 나중에 푸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죠. 자, 그래서 3번 문제는 다섯 번째 문단, 여섯 번째 문단을 보고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외부 대상이 우리가 지각하는 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뭐과 동시에 외부 대상의 본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 지금 칸트가 아까 모순된다라고 하면서 외부 대상의 본 모습도 알 수 있어야 되고 무엇도 알 수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전제가 모두 충족되는 것은 모순에 해당되기 때문에 외부 대상의 실제성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면서 그러면 지금 요거는 다섯 번째 문단에 해당되는 내용이겠네요. 자, 그러면
외부 대상의 본 모습과 동시에 알아야 하는 게 뭔지 찾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외부 대상 있는 그대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없다는 것과 본 모습을 알 수 있는다는 것이 모두 전제되어야 하기